수도권의 지금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이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지금 51%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집주인들 반응은 역시 서울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파도가 넘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미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됐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수자들이 일단 서울을 먼저 기웃댑니다. 서울에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서울의 이제 뜨거운 분위기를 한번 보게 되죠. 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시 한 달 만에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일이 많았습니다. 예. 단 35일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해제했다가 또 한 35일 만에 다시 4개구를 묶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확한 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기보다는 아파트 허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살 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보면은 건물하고 토지가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이 이제 토지 면적이 6제곱미터니까 한 2평 넘으면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제에 따른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몸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일부 가령 100세대 이하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거여 맞춘 쪽 이런 쪽 있잖아요. 집값이 굉장히 싼 곳 그런 곳은 약간은 좀 해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메인 지역들은 계속해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6개월 높다. 뒤에도 계속 연장을 한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인만 소장님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 당시 며칠 만에 이제 해제된 지 며칠 만이었는데 강력하게 비판하고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서울시 정책 발표되자마자 이상 신호를 감지하신 거죠? 일단 이상 신호는 1월부터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저는 2번 실수했다고 보는데 1월에 적극 검토하겠다,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요. 꿈틀꿈틀대고 있었는데 2월에 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예. 2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이제 풀어줍니다. 우리가 잠삼대청이라고 하는데 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주니까 한마디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많은 생각보다 이제 큰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특히 이제 잠실, 송파구 잠실 쪽을 눈여겨봤는데 왜 그쪽이 반응이 폭발적이었냐면 예.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포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토지거래가 그래서 우리 원베일리 60억 전용 8사가 70억 거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잠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이 빠져나간 반포는 저렇게 뛰어 올라가니 이제 우리가 족쇄가 풀렸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차례다라는 그런 심리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호가를 막 올립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제되기 전에 최고 가격이 28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9평 면적으로. 28억 5천만 원의 한강뷰가 나오는 가장 좋은 물건이 28억 5천이고 일반적인 매물은 26억에서 27억 정도였는데 풀리자마자 한 달 안에 호가가 30에서 3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호가 기준으로 한 5억, 6억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우리는 안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괜찮았을 텐데 매수자들이 또 불안하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아마 폭발적인 반응 35일 만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는 수치들이 나오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0.79%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달 만에. 0.14%에서 0.79%까지 급등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월 1주차가 0.76%였는데요. 네. 한 10개월에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했다는 점에서는 사상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과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한 말씀씩 이제 들었는데 김인만 소장님은 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괴물로 만들었나? 강남 선호서상이 나라 망친다. 이렇게 이거 좀 해설을 해주시죠. 일단 토지거래허가 구역만으로 저는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전세,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들만 집을 사라. 전세 끼고 투자하지 말라는 규제인데 그러면 전세 끼고 안 사고 실제 입주하면 되거든요. 예. 좀 불편한 규제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주택거래 허가처럼 엄청난 강력한 규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을 켰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잖아요. 바닥에 뭐 기름이 있다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 요즘 누가 3주택 있는 분이 용감하게 누가 4주택이 됩니까? 취득세율만 12%가 적용이 예. 되는데 1주택자들이 팔고 갈아타거나 무주택자들 중에 자금이 있는 분들이 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 건데 지금 뉴스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6개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못 풀 것 같거든요. 이 무서운 괴물을 과연 누가 괴물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예. 저는 못 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괴물을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갑 위원님 네. 이 똘똘한 한 채 저작권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맞죠? 그렇죠. 이 현상을 진작부터 감지를 하신 건데 박원갑 위원님 그 모두 발언이 집단적 불안 심리라는 게 눈에 확 네. 띄어요. 이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요. 시장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집단적으로 불안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은 바로 이상과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김 소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을 때 이거 시장 반응은 너무 과민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래도 규제는 없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강남뿐만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다른 지역도 다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평택도 거래가 늘어나고요. 파주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된 신호가 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강남을 일종의 이제 집값의 안테나를 보고 이게 이제 경로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불안 심리가 강했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 혹은 이제 촉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 낮췄고 작년에 2번 낮췄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또 2-3번 정도 더 낮출 예.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이야 올해 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한 34% 늘어난다지만 또 그 이외에는 또 없어요. 그럼 공급 부족 불안 심리도 있을 거고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면 이제 대출로해서 집을 못 산다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에서 올라? 그러면 인근 지역도 결과적으로 보면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집단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그 자체 팩트보다 오히려 수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수용의 태도, 애티튜드가 훨씬 그렇죠.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게 거예요. 바로 정책 효과죠. 그래서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소리를 그냥 투기적 수요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가 물론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장 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최근에 이게 산불 난 것처럼 아주 건조한 상태가 오래된 상태에서 봄철에 불씨가 딱 붙으니까 그냥 확 퍼져버린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시장이 아주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데다가 네. 성냥개비 하나 던진 것 같은 그런 효과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제 토지를 풀 때 재건축이 폭발성이 강하잖아요. 재건축은 그대로 규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만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까지 폭발이 되었을까 하는 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경제 성장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하잖아요. 이 와중에 누가 집을 사요? 그런데 불안 심리가 팽배해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이성적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저성장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예. 저성장에 이제 장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웃 나라 일본 사례를 우리가 많이 드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지켜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학습 효과가 있죠.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어디가 살아남았을까? 어느 지역이 살아남았을까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도쿄 중심부,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같은 100만 이상 대도시들 중에서 인구가 버텨주는 곳들이 살아남았는데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일본은 그래도 지방 분권 자치가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오직 서울 하나잖아요. 최근에 부산 소멸 위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소멸 위기를 다룰 정도로 부산, 대구, 광주에서 최근에 자산가들이 서울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서울은 많이 올랐죠.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본처럼 도쿄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더욱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네. 35일 만에 다시 네. 정책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는다는 거. 이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뭐 사과까지 하는 네.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요. 그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막겠다고 한 거는 뭐 이해는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뭐 강남과 용산은 제 생각에는 아마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이 약간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입니까, 호가입니까? 가격이 이제 뭐 호가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강남 아파트 상승세를 이끈 게 그 외지인 투자하고 갭 투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강남 상계구의 갭 투자 비율이 지난 2월 기준으로 43.6%입니다. 서울이 평균이 37.5%인데 이게 이제 뚝 떨어지게 되죠. 갭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토지를 다른 곳에 이용해서는. 살면서 전세 끼고 사는 건 예, 못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강남권 밖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지금 지난 2월 기준으로 62.4%예요. 이게 결국 물론 이제 뭐 성동구에서 물론 갈아타기 하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 중에서는 이제 수도권이나 외지인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동별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단지별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구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동별 지정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게 동별로 지정하면요. 지정 안 한 곳과 이렇게 시세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면은 거래량 감소는 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압구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구별로 사실상 이제 다 묶어버리면은 이제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른 구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좀 그렇죠. 저 비싼 아파트하고 비교하지 뭐 싼 아파트하고 비교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조정 양상이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7월부터 또 이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잖아요.
원래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부 이제 뭐 풍선 효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어차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생각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여차하면은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 결국은 이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진입 장벽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인만 소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서울 아파트가 지금 항상 초과 수요인 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통계청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서울 주택을 갖고 있는 외지인 비율이요 2023년 현재 16.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훨씬 더 외지인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비중으로 보면은 작년에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22.8%를 샀고 2023년에는 24.6%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채에서 5채 아파트를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93.6%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집값을 안정을 시킬 거냐고요. 항상 초과 수요가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공급은 제한돼 있으면 그러면은 위기를 넘기려면은 결국은 수요 억제는 좀 안 맞는 말이고 수요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절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없고서는 저는 이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결국 그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또는 수요가 늘어났다 할 때 불안 심리가 더 증폭되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근데 통계상으로는 일주일 사이에 뭐 잠실 이쪽이 뭐 송파구 쪽이 뭐 마이너스 0.03으로 뚝 떨어졌다. 이거 맞는 겁니까? 주식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4일부터 토지거래가 구역이 적용이 됩니다. 네. 5일에 유예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겠습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19일 전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으니까 나 호가 좀 더 올릴래? 안 팔래라는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5일 안에 전세를 주고 있는 내 집을 팔아야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없죠. 보통 5일 안에 집을 못 팔거든요.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2, 3억씩 내립니다. 그래서 뭐 30억 하던 호가가 27억으로 내려오면 매수 대기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거든요. 이때 아니면 급매물이 안 나오니까 달려들면서 이제 거래는 늘어났는데 가격은 떨어지죠. 이번 통계가 이제 그 시점에 저는 잡혔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2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은 뚝 떨어집니다.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강남 집값이 이제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강남 집값이 소폭 하락도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물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제가 집주인이면 살고 있는 집, 실을 거주할 수 있는 집 매물이 있고요. 전세를 주는 매물이 있는데 24일부터는 전세를 줄 수 있는 매물이 이제 강제 금지가 되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만이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매물이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까지 팔지 않은 집주인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또 다른 학습 효과가 있죠. 우리 아비어 목성이라고 하는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비어 목성. 예. 목성. 목성. 네. 여전히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압구정은요. 계속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알고 있죠. 아,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강남을 대체할 곳이 있는가. 정부가 가장 좋은 곳을 지정해 주지 않았나. 우리는 일단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실제로 집주인이 급매로 집어던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마포, 동작, 성동 뭐 이렇게 강동구 지역의 이제 풍선 효과 네. 걱정하는데 저는 풍선 효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이미 강남이 올라갈 때 동조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이나 흑석이나 마포 쪽에는 이미 호가가 2, 3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올라간 호가를 매수자들이 뒤늦게 지금 강남이 지금 눈치를 보고
거래가 줄어들고 주춤하고 있는데 내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거래를 앞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도 폭발적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거래량과 가격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리적 특성이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싸게는 안 팔려고 그래요. 매물이 싼 게 안 그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문제는 수요가 줄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호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단기 하락보다는 그냥 숨고르기나 뭐 관망세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풍순효과가 뭐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규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 풍순효과도 잘해봐야 3개월짜리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래량이 실체고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가격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해서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그 자체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집을 살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말하는 거고 바로 시장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늘자로 보니까 2월 거래량이 6,100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월 거래량이 4,440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김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래 정도면은 아마도 작년 7월이 어떻게 보면 그 9,200건 정도 됐죠. 그때를 오히려 돌파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만 그러느냐? 아니요. 경기도도 보면요. 지금 2월 거래량이 오늘까지죠. 그럼 좀 더 짙게 하면 더 나올 텐데 9,713건인데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거의 거래량이 6,000건에서 7,000건이었어요. 훨씬 뛰어넘었죠. 작년 8월이 13,000건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많고요. 문제는 이게 3월이요. 벌써부터 7,137건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뭐 지금 서울하고 지금 보면은 경기도가 거래량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작년에 보면은 서울이 이제 제가 7월이 거래량 상투였다고 말씀드리고 경기도도 작년 7월이 거래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사실상 강남 눈치만 보고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거대한 어떤 그런 동조와 어떤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기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사람들도 강남에 오르면은 우리 집값 올랐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치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움직이는 게 그렇죠. 강남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고 동심원처럼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이런 양상을 그동안 보였다는 게 학습 효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양상은 보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그 이른바 공간 확산 모형이 수도권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지방은 여전히 지금 따로 노는 시장, 이른바 시장 분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건데 이게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지금 미분양이 뭐 전체 미분양의 80%나 되고 또 핵심 수요층인 젊은 층들이 유출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지역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구조적 불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방도 보면은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양극화라기보다는 다극화라 보거든요. 울산 같은 데는 또 괜찮아요. 울산은 작년에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1.4%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떨어지더라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어떤 그런 차별화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는 어떤 양상인데 다만 하반기 들면은 저는 지방도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 규제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지방도 지금 보면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최악의 국문인 것 같고 서서히 아마 정책의 효과도 발휘되고 그러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제 목소리를 좀 들어보게 되면 그런 반응입니다. 집주인들 반응은 역시 서울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파도가 넘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미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됐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매수자들이 일단 서울을 먼저 기웃댑니다. 서울에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서울의 이제 뜨거운 분위기를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 사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서울은 안 되겠고 빨리 내가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광교나 동탄 신도시 집을 내가 늦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사더라고요. 사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지역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역 주변에 인프라가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처럼 집값이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는 동탄 신도시도 외곽까지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번을 보면 핵심 지역들, 핵심 단지들 위주로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이제 고덕이라든지 인프라 좋은 것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불안 심리 이것이 어떤 이상한 지금 과열 현상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심리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무슨 온갖 이제 규제를 총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심리가 잡힐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득도 곧 뭐 4만 불 가잖아요. 환율이 낮았으면 거의 4만 불 가까이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요. 이게 목석이 아닙니다.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고정돼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수요는 가변적이고 언제든지 부뚜막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가 비율이 뭐 서울은 지금 아파트 기준 한 54%, 나머지는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일부는 대출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액면가를 바라본다면은 집값이 결국은 뭐 절반이나 60%까지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시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존 본능 차원에서 빨리 내 집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일종의 신호등입니다. 예. 지금 빨간불이니까 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토지가 허가구역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사람도 별로 안 다니니까 그냥 이게 노란불로 바꿔놓은 거예요. 전면적으로. 예,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로 봤느냐? 그 파란불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엑셀을 밟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결국 제 생각에는 뭐 공급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 생각에는 좀 이 신호등이 일종의 이제 믿음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믿도록 좀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 수요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연을 시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뭘 해도 온 국민이 논평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4개가 있는데 정치하고 축구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예. 정책의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졌죠. 이번에 토지거래가 구역도 마찬가지고 한 달 만에 뒤집어 버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7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는데 대책 하나하나를 보면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국토부 직원들이 고민해서 만든 대책들인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기냐면 기다려봐야지. 기다리면 나중에 또 집값 떨어지면 풀어줄 거야. 2022년 8월이었나요? 그 당시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뭐 반토막이 나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불과 6개월 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미계약이 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거든요. 예.
거기서 또 학습 효과가 또 생기는 거죠. 아, 그 봐, 우리가 맞잖아라는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조선시대 한양을 보게 되면 한양만 집값이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돈이 넘치는데 그때도 그랬죠. 지방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보릿고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돈이 모두 다 한양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서울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다 있다 보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올라오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야 되고 자녀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 상속 증여를 하니까 또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이 구조 자체를 끊어줘야 되는데 끊는 방법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쟁력을 저는 좀 강화시켜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좀 많이 생겨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만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고려대, 연세대 갈 수 있는 실력의 친구들이 부산대, 경북대에 많이 갔거든요. 지방 거점 대학교를 거점 갔죠. 대학교. 근데 요즘은 다 서울로 하잖아요. 왜?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리를 차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방 미분양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미분양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파격적으로 늘려서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같은 카드가 나오면 서울로 몰려드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든 잠시나마 지방으로 좀 돌려준다면 서울 과열을 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상.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면은 서울로 지금 아파트를 사러 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2020년부터 줄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갑자기 눈에 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가 줄면서 그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서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 불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부자들은 뭐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부자축에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지금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이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지금 51%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자꾸 이게 늘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방 균형 개발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 지금 2차 지금 공기업들 원래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죠. 그걸 제 생각에는 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좋은 병원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대학이 있으면은 그죠. 굳이 서울로 이렇게까지 젊은이들이 와서 서울에 오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연애도 못 해요. 결혼도 못 해요. 애도 못 낳아요. 아니 내 그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 인구 밀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사실상 지금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뭐 교육 문제나 뭐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 보통 이 시장이 조금 과열돼 있거나 불안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굴절해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게 호재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주식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재건축 규제를 하면은 대부분이 뭐 투자 수익률이 이제 줄어드니까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론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시장이 불안하면은 이걸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공급이 안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더 커진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시장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도식적으로 보지 말고 그 시장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는 뭐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아니면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발 부동산 시장을 1차원적으로 보지 말자. 그걸 좀 다차원이고 그죠? 뭐 아주 다면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부동산 관점에서만 보면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데, 자 지금 잠깐 이게 서울 집값 얘기하셨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을 돌파했다. 이게 집을 가지신 분은 뭐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얘기라고 와닿는데요. 이 현황 좀 살짝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평균이 14억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반평균이 80이면 네.
부모님한테 가서 나 평균에 맞췄어라고 하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제 야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95점, 100점짜리 친구들도 있고 60점 친구가 합쳐서 이제 14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브랜드, 새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들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평균이 14억이면 아, 서울 집값이 14억 정도니까 내가 14억 정도에 맞춰서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 같고요. 서초구만 예를 들면 평균이 29억이 넘습니다. 30억. 평균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분양가 보게 되면 분양가는 또 더 높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말이었죠. 그 광운대역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전용 84 분양가가 14억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광운대역이요? 네, 광운대역에 그 당시에 좀 비싸지 않나? 비싸다고 그랬죠. 라고 해서 미분양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다 완판이 됐습니다. 왜? 지금은 14억이 이제 비싸지 않다라는 평균이네. 느낌. 네. 불과 6개월 만에 14억이 비싸다 해서 비싸지 않다로 변할 정도로 지금 집값 흐름, 특히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억? 비쌌는데 이제는 14억? 왜? 강남 집값이 평균이 30억이고 원밸리는 50억인데 14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뉴스만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4억을 우습게 보는 거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지금 1억도 벌기 어렵고 취직도 힘든데 과연 내가 평균 14억의 집을 살 수나 있을까? 평균 14억이 아주 좋은 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일본처럼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 굉장히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깨가 처지고 혐소비라고 하는데 소비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뭐 술을 왜 먹어? 속이 아픈데. 껌은 왜 씹어? 턱이 아픈데라는 자기 합리화, 자조적인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집값을 보게 되면 저는 일본의 청년들처럼 그런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지금 아주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닌 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네.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또 세금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고 또 하나 교육 문제도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 세대 문제,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뭐 로또 당첨 1등 당첨돼도 서울의 평균 집값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이 좌절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고공비행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르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 올려볼게요. 이른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이 MZ 세대입니다. 주로 30대, 40대들이 집을 사죠, 그죠?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프렌들리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아파트 편식 세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게 이제 첫 거주지로 보면은 아파트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72%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옛날에 무슨 뭐 단칸방 하나 시작한다는 건 그런 다 어른 세대 시대는 얘기고. 지났죠. 뭐 얼죽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제가 만드는 애인데 얼죽신. 그런 그 주거의 만족의 어떤 중거점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MZ 세대들이 뭐 상가도 사고 그죠? 뭐 땅도 사고 빌라도 사고 그랬는데 특히 이번에 빌라 사기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서 더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그럼 은퇴를 앞둔 고령자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투자 패턴을 보이느냐?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른바 고자산가 돈 많은 분도 아파트를 산다는 쪽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 이제 그 투자 선호도가 64%예요. 4년 전에 그게 49%였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도 안 사고 그다음에 상가도 안 사고 토지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그다음에 나이 든 이 고령자들이나 다 아파트만 사재끼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결국은 시장이 초과수요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또 뭐 이게 불안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어떤 그런 가격 오르는 거와 이런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을 이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상가 잘 아시죠? 신도시 지금 상가들 뭐 은퇴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다 비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가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쿠팡하고 뭐 다이소하고 싸웠지만 지금은 중국에 있잖아요. 태민은 알리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쇼핑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레드오션으로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그나마 인구 쇼크로부터 좀 피해를 좀 덜 보는 쪽이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그죠? 그게 지금 아파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좀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그렇죠. 바뀌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집을 가지신 분이나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대출까지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뭐 집을 살 방법이 없는데 사긴 사야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레버리지를 왕창 일으키는 이런 좀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회의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주 부동산의 투자층을 보게 되면 고령자들, 자산이 있는 분들, 한마디로 자산이 있는 고령자들하고 MG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중간이 없습니다. 네. 중간은 완전히 뭐 무너지거나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갈아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럼 MG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뒤처져 버리게 되면 영원히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MZ들이 책도 많이 사보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기성세대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MZ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뭐 깨닫거나 좌절하게 된다면 이제 그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금 가격, 건축비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고 평균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겠다.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모님의 자산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의 자산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요. 그 처가댁에서 차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벤츠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서 일본이 불경기인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6년 전까지 장인어른이 굉장히 평범했는데 장인어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궈놓은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벌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나 국회나 우리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여기서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정도는 수도권에서 아마 막판 거래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7월 이후에는 다시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도 그랬거든요. 작년도 우리 DSR 스트레스 2단계 도입하면서 7월에 거래량이 많았죠. 그죠? 그때 그렇죠. 피크였고 네. 사실상 그 전후에서 4개월 동안에 전체 거래량의 5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행동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더 조급함과 경쟁 의식을 느낀다. 쏠림이 더 심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마치 사바나 기후 같다. 사바나 기후가 폭우와 가뭄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가 이제 없었을 때 이게 침체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싸게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게 풋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소외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고, 풋증후군은 뭐냐면은 내가 비싸게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아무도 안 사는데 거래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면 그게 그럼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려는 그런 잠재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올해 주택 시장들도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호재와 악재가 서로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망이라는 게 보통 맞는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예. 그게 너무 전망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 50%는 동전 같고, 던지기 아닙니까? 그 운수이랑 맞히는 거랑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전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죠? 예. 판단 기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이 호가가 이게 공중으로 붕 떴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저는 진짜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저는 가격 메리트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점이 대체적으로 2021년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여전히 지금 90% 정도 회복한 겁니다. 나머지 수원을 보니까 한 82% 회복했더라고요. 2021년 대비. 예,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방은 뭐 30%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한 30% 정도까지 좀 싼 매물 중심으로, 뭐 그게 있다면 지금 사도 관계없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너무 성급할 거 없다. 우리가 작년하고 계속해서 지금 3년째 똑같이 지금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 상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토지거래가 구역이 갑작스러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상고가 돼버렸습니다. 상고가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반기도 고가 될 것인가, 하반기는 약세 저가 될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인데, 저는 이 포인트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느냐, 상승률로 보느냐. 상승률은 저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송파구 0.79%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지금 시속 200km로 달렸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정비를 하고 기름을 가득 넣고 출발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기름도 없는 상태에서 급가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떨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집주인들 또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매물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일부 집주인들이 갑자기 호가를 뚝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기대하는 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당장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준을 맞지도 않는 전망, 떨어질 때 집 사야지가 아니라 이제 나이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냐.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뭐 강남이든 좋은 곳에 나중에 10년 후에 올라가 있겠죠. 사도 되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보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의 노도강이든 경기도권이든 고점 대비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 눈여겨보다가 내 집 마련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시차를 두고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토지 허가제 이거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이 바짝 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뭔가 불이 붙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을 끌어다녀야 될 네. 이 정부나 어떤 정치권이나 말이 없어요. 네. 이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들의 심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어떤 핵심 세력들이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예. 강남에 두 채 사면은 취득세만 8%예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사실상 옛날처럼 뭐 갭 투자가, 그러니까 여러 채를 막 갭 투자로 사는 그런 사람도 요새 없고요.
거의 요새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요새는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 갭 투자도 이게 선량한 갭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 40대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끼놓고 있잖아요. 돈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전입을 하는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30대들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뭐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이 마법 해결사가 없습니다. 마법 상품이 없고요. 마법의 정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제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과 끊임없이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동률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변동률하고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결국은 이걸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마치 이게 물 흐르듯이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최선이죠.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기존에 추진하던 어떤 그런 뭐 대책들은 뭐 해야죠. 공급 확대 대책들은 좀 하고 그러지만 이게 자꾸 이게 자꾸 서울로 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집값이 요 정도 오르면 1단계 아니면은 뭐 더 오르면 2단계, 3단계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뭐 양도세, 뭐 종부세 뭐 이렇게 중과 때리고 그런 그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시장 친화적으로 그런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뭐 한국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분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집 한 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이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5명 줄어든다는 국토연구원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겠죠.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